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관람객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래요. 자, 좋은 시간 보내요. 예. 무더운 여름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먼저 소통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뉴욕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 경내에서 진행된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중 만난 시민들과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습니다. 당시 CNN 특파원은 이런 일이 매일 있느냐고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통 노력의 영향인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관람 신청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월 평균 청와대 관람객 수는 2만 2천여 명으로 문 대통령 취임 전인 5월 이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일반인의 청와대 관람이 시작된 김대중 정부 이후 월 평균 관람객 수 전체와 비교해도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청와대 관람 신청은 관람 희망일 6개월 전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평일의 경우 내년 2월에야 신청이 가능하고 토요일 관람은 3월 말까지 신청이 꽉 차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운이 좋으면 문 대통령을 직접 볼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더 많은 관람객이 찾는 것 같다며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총괄했던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에게 국고 손실과 위증 혐의를 적용해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의뢰로 지난 8월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 전 단장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년간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 대가로 국정원 예산 52억 5,600만 원을 활동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사이버 외곽팀을 몰랐던 것처럼 증언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을 기소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기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송사 인사 개입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 대해선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정부 기구연합체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자 The organization is receiving the award for its groundbreaking efforts to achieve a treaty-based prohibition on such weapons.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시민사회의 핵무기 폐기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을 이끄는 독일 정부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프랑스 외무부는 이번 수상이 북핵 위기 속에 핵 비확산의 중요성을 보여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 주도한 유엔 협약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세계 최대 핵탄두 보유국인 러시아는 노벨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자세한 논평은 자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핵 균형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러시아는 핵 보유국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식 핵 보유국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은 정부 차원의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력 일간 하레츠는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의 공로를 평가절하하며 갈수록 타당성을 의심받는 노벨 평화상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이요. 이번이 사실은 국회의원을 하다가 비서관으로 가는 몇 명 안 되는 케이스 한 분인데 대표적인 친문 인사시기도 하고요. 이분이 최근에 동영상 하나에서 멘트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
부족한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은 정말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이분 정말 워크홀릭? 어떻게 하면 대통령 일을 덜어드릴까 하는 참모들의 고민이다. 욕심만큼 참모들이 다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이 있기에 대통령이 원기가 지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 그 어떤 보양식보다도 국민의 사랑과 지지가 대통령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보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일 욕심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어요. 네, 정말 할 일이 좀 많습니까? 지금 이게 일반 대통령이 아니에요.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개조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쌓여있는. 지난 9년 쌓아놓은 똥 그러게요. 치우기도 바쁘고 예. 또 지난 그 전에 또 70년 적폐가 있고 그리고 또 미래를 설계해야 설계해야 되니까. 한반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성격상 잠이 안 올 거라고 봐요. 자려면 뭐 얼마든지 주무시는데 새벽에 뭐 12시 넘어가지고 다음에 아침에 뭐 7시 못해 일어나면 지금 권장 수면 시간이요.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최소 7시간은 자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잠이 계속 부족하면은 심장에도 이상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문 대통령은 지금 이가 다 빠져버린 상태잖아요. 굉장히 네. 이게 임플란트 11개. 예, 굉장히 안 좋아서 걱정인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욕먹을 소리를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마세요. 전 솔직히 있잖아요. 불안하다. 아니 친노 친문들이 대거 행정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친노 친문을 배제하다 보니까 지난 인생에서 같이 국가관을 논의했던 사람들이 국가 운영에서 배제되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걔네들 데리고 와서 다 교육시켜야 되잖아.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가르치기 바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또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지나면서 이 철학을 쭉 이어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이 논의됐던 사람들이 들어가줘야 대통령이 일이 덜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인사를 너무 청렴하다 탕평하다가 보니까 지금 본인의 일만 고민만 많아진 것 같아. 제 느낌에. 그래서 저는 2기 때는 지금 150일 정도 지났죠. 좀 초기가 잡히면 또는 내년 지선에 대거 나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정치적 상황이. 그럼 이 자리는 김대중 대통령 라인까지 다 포함해서 대거 한반도 평화와 그다음 민주주의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의 요소에 들어가 줘야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편해질 거다. 안 그러면 4년 내내 지금 이 혼자 고민하고 진행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력 잡으면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잘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온갖 돈, 온갖 부패, 온갖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말 대중과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와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그것이 친문이면 어떻고 친노면 어떻고 친 DJ이면 어떻습니까? 같이 철학을 공유한 사람들이 같이 국가를 운영해야죠. 이번에 추석에 그 양정철 씨가 일시 귀국을 했잖아요. 추석을 예. 들어. 근데 언론에서 이미 문 대통령하고 만날 일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설레발 치니까 그러니까, 예. 좀 만나면 어때요? 만나면 뭐 큰일 나나요? 그러면 네. 평생을 같이 한 동지들인데.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고심해야 될 문제다. 이번에 그 하태경이 뭐 며칠 전에 되게 바른 말 하나 있는데 정권을 바꾸었는데 코드 인사 좀 하면 어떠냐. 근데 그런 걸로 막 코드 인사라 그러고 예를 들면 김명수 대법원장만 해도 그렇잖아요. 성향이 그쪽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권 갖고 있는 입장에서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임명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거죠. 뭐 이야기가 문 대통령의 수면 시간이 지금 친노까지 왔는데 안타까워요. 좀 네. 잠은, 아니, 안타까워서 잠은 그래요. 좀 편히 주무셔야 되는데. 경선 때부터 못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컨셉은 그래요. 추석 연휴에도 쉬겠다. 그래서 내가 설선수범을 해야 공무원도 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보면 성격상. 저번에 왜 여름에 휴가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예. 막 볼일 보러 다녀. 예. 결국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쉬는 게 뭐 어떤 게 쉬는 거지?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에 언론에 안 나오는 게 그게 쉬는 거지. 아예 푹 쉬는 거야.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연주 다 끝나가지만 대통령이 사실은 이런 공식 비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의전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 참여하는 의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나 이슈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다 직접 챙긴다는 거예요. 일일이 꼼꼼하게. 그러니까 전 만약에 제가 고난이 있다면 저 히말라야 트레킹 좀 다녀오시라고 보내드리고 싶고 아 진짜로 한 15일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거 너무 경호원들 뒤져요.
경호원들 같이 올라가겠네. 그런가? 어쨌든 저도 워커릭 중에 한 명인데 이거 이러다가 쓰러지실까 걱정입니다. 예.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추석도 다 끝나가고요. 그래서 지방 민심 이야기 좀 잠깐만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그 모든 포커스가 지금 지방선거로 모아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하자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의당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국민의당에 소멸이 걸려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정치 세력인데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 선거들까지 다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당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거든요. 현역 국회의원들은 남아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희 고향이 호남이고 뭐 우리 신비님도 그렇고 그쪽은 민심이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인데 민심이 남아있던가요? 근데 저희 집안은 이게 객관적이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워낙 제가 의식화를 많이 시켜놔서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모집단 2개에서는 완벽하네. 네. 지지율 100%. 이 정치 얘기는 이명박 박근혜만 욕하지 어디지 이건 없어 우리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존폐가 걸린 입장인데 지지율로 보면 10% 이하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갖고 가는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사실은 승산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 국민의당에서 박지원이라는 카드를 슬슬 던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지사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지방선거는 인물 대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현격하게 떨어지던 시기에도 박원순 시장은 됩니다. 인물 대 인물로 구도를 끌고 가려고 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현재 당 지지율로 뭔가 한번 더 몰아붙여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사실은 철저한 조직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선거여서 우리가 당 지지도로 가름하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8대 선거거든요. 일단 그럼 2개 선거는 제껴놓고라도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광역의원 등등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군수,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뭐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도 있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때는 제가 볼 땐 지금 프레임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저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인기도가 50%가 넘는데 지방선거에서 50%를 차지 못하면 패배다. 이 프레임에 말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그 특성의 안면이거든요. 구의원 뽑는데 무슨 대통령 보고 뽑습니까? 구의원이면 나하고 형님 동생 우리 동네에서 열심히 다닌 사람을 뽑아주거든요. 네. 제가 젊었을 때 활동했던 강북구에서요. 최선 의원이 당선됐거든요. 4선인가 돼요. 거기는 미친 듯이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몸싸움하면 민주노동당으로도 당선됐어요. 그걸 인기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 선거인데 우리가 냉철하게 볼 때 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도지사하고 광역 정도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밑에는 지역에 정서로 놔두고 광역과 도지사로만 정치를 좀 평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 두고 이제 우리가 야당 승리냐 여당 승리냐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이거를 전체 지자체의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 맞아요. 인물선거인 건 맞아요. 그렇죠. 인물선거예요. 지금 국민들 바보가 아니에요. 좀 굉장히 영리하더라고요. 우리가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없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10,000명, 15,000명이에요. 맞아요. 저 새끼 다 알아요. 어떤 놈이 잘 알지. 어떤 놈이 동네 아들인지.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우리는 와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정밀한 어떤 프레임을 갖고 그렇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쪽에서 굉장히 노회하고 막 20년 30년 동안 들어온 이름들이 출마를 하게 되면 컨셉을 잡을 때 정말 신진인물 광주나 전남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누구누가 시켜도 달라질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차라리 신진인물로 해가지고 김광진 딱 좋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제대로 된 프레임을 갖고 선거에 대처하는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약간 정말 아픈 손가락일 수밖에 없는 게 현역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포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이다 보니까 사실은 호남권에서의 어떤 승리 이것이 그 다음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도 굉장히 분위기를 좌우할 거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최소한 전라도권에서는 안철수의 민낯은 저는 알아버렸다라고 보거든요. 얘는 보니까 이명박이랑 뭐가 달라 이런 느낌이 갖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일부에서 이제 아직도 지역감도 선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거든요.
지역 감정 선동 막 해가지고 뭐 문재인이가 뭐 호남 홀대하고 막 그런 얘기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 정말 못났다 이런 생각 좀 들고. 그래서 인사 딱 갖다 들이대밀지 그래요. 우리 고향에서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가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안 통해 우리 동네에서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곰곰이 추석 때 고향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상승세를 타서 굳이 전라도에서 힘쓰기보다는 TK, PK에서 예를 들면 대구시장은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럼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김부겸. 네, 김부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TK하고 PK를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만 정치를 우리가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호남 적자 하면서 호남에 몰입되어 있다가 PK하고 TK 놓쳐버리면 또 쟤네들 역공하기 때문에 맞아요. 총력전을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사실은 그 예. 대구, 경북, PK, 경남, 부산 이쪽에서 이쪽 민주 인사들이 광역자치단체장, 뭐 시장, 도지사 이런 것을 맡아서 잘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한 번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체감적으로 달라지더라.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줬을 때 그만큼 더 지역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맞는 말씀 같아요. TK, PK 지역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의 합당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더 큰 정당 또는 더 괜찮은 인물이 나오는 쪽을 밀어주는 분위기도 있겠지만 김부겸 장관 입장에서는 일단 현역 국회의원 내려놔야 되고요. 장관도 당연히 내려놔야 되는. 그러니까 1년 정도 임기하고 내려놓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김부겸 현 장관이 대구에서 40% 뒀어요. 어마어마하죠. 대구시장. 네, 혁명적이었죠. 네. 그러다가 결국엔 그 다음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역 당선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대선의 꿈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죠. 보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만약에 김부겸 의원이 최초로 대구에서 당선되는 건 말고 대구시장까지 된다고 하면 대선 후보로서 입지는 엄청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자랑했나요? 드디어 신비 복직을 위해서 김부겸 장관이 오케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씨. 네, 지금 양자 논의 중이에요? 네, 논의되고. 아 신비의 복직이 아니라 신비를 포함한. 네, 137명 복직. 이제 안을 벌써 내놨어요. 조금 있으면 신비님도 안 나오겠구나. 그러게. 조금만 참아주세요. 절 싫어하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이제 새날에도 못 나오는. 그렇죠. 이제 동사무소 가서 인감 들 때 꼭 우리 동사무소 가서 뛰십시오. 제 성과급제 올려주세요. 뭔가 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겠구만. 시대가 바뀌긴 바뀌었구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김부겸 장관이 TK 시장 나가면 갈 겁니다. 제가 가서 적극 도와야죠. 씨발. 그 전에 못 덮게 복직시켜야 돼. 그래서 저 한 소리 더 개인적인.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대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지역 감정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시민의 눈이 그때는 절차상에만 감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일 전부터 후보 감시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15일 전부터 모든 후보를 다 영상 녹음하고 선관위하고 중앙선관위 협약을 맺어서 불법선거 즉시 그 영상과 자료를 제공해서 부정선거를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저희가 감시할 겁니다. 지금 그 시민의 눈 회원분들을 선관위 직원으로 특채 발탁시켜. 민간 감시부대. 예. 저희는 우리가 돈 내서 감시합니다. 분명히. 민간 감시부대 말고 공무원화 시켜. 그 철을 만들어.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 선거 때만 이렇게 특채하는 것도 괜찮아요. 감시단으로.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쯤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요. 분위기 좋을 때 지방선거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에피소드에서 이제 수도권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일단 호남과 영남의 분위기 속에 호남을 광역 단체장들 잡고 전북 전남지사하고 광주시장 잡고 그렇죠. 그리고 광역의회 정도는 좀 압승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의회에 조금 나눠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예. 거기에는 이제 변수가 하나 더 있는 게 정의당 정도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아시잖아요. 기초의회에는 기존의 통합진보당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많이 들어있죠. 2명, 3명씩 뽑는 선거구제가 많아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가서 뭐 만들어지고 또 PK는 경남도지사하고 부산시장을 잡고 다음에 TK 정도는 만약에 대구까지 이긴다고 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소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실제로 구여권
예를 들면 이제 새누리당 분파한 그 두 국회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다음 총선까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다음 총선까지 가기 전에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대구시장 정도까지를 먹어버리고 경북은 사실상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그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총선까지 다가온다고 하면 현재 바른정당의 목소리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에 이미 그들은 합당을 시도할 거라고 보거든요. 뭐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복잡해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복잡한 거예요. 김무성은 그냥 자유한국당 들어가자 이런 분위기고 유승민은 안 돼. 우리가 나온 명분이 없잖아 그러면 뭐 이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뭐 큰 틀에서 보면 적폐 세력만 아니라면 건전한 보수 세력이라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만큼의 존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사실 완전 소멸 형태로 저는 보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승민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역사적 흐름이 자유한국당은 소멸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의 선거 개입 사건이 터지면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건 인류사에 없는 지금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당시 새누리당 내에 선대본도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분명히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어디까지 수사가 퍼질지 모를지 했지만 어차피 친박계 하고 친이계 빼면 몇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차라리 나오고 그래서 바른정당으로 가고 바른정당 내에서 통합 못해서 미친 새끼들 그냥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됩니다. 예? 유승민이 버티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버티지 않으면 유승민도 맞아요. 예, 소멸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시간 싸움이에요. 지금은 힘들고 고단하지만 좀 버텨야 된다. 그래야 아까 권 PD가 얘기한 건전한 보수들이 사실상 싹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합쳤다? 좋아. 우리야 좋아. 어차피 소멸이니까. 그러나 하여튼 유승민이 아깝다. 절대 합치면 안 된다. 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들 욕심 같으면은 건강한 보수로서의 민주당.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진보 정당들이 녹색당, 뭐 노동당 이렇게 해서 차지하면 좋겠죠. 정말 시간이 좀 너무 더디 간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드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빨리 지방선거 왔으면 좋겠다. 내일 그냥 하지. 예, 그러니까.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세월호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터뷰 또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이시네요. 우리 세월호 엄마들 오셨습니다. 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4.16 기억저장소 소장님, 도원 엄마 이지성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원이 엄마입니다. 예. 그리고 재강이 엄마 양옥자님.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들으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광고에. 네, 계속해서 나왔었죠. 세월호 활동과 신비도 소개를 해줘야죠. 자, 신비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우리는 항상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람들이라 소개 안 해도 돼요. 지금 몇 번째 명절인가요? 그러니까 2014년 추석, 15년 설 추석, 16년 설 추석, 17년 설 그다음에 추석. 8번째 명절이네요. 그러네요. 그렇네요. 네. 명절 때면 꼭 있잖아요. 명절날 강화문에 꼭 오세요. 차례 지내니까요. 그래도 오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명절에 튀김도 해야 되고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해야 되고 하여튼 큰일 났다 이래서 올라왔어요. 뭐 초반부터 뭐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현실이니까. 그렇죠. 현실이니까. 제가 방송으로 정말 수차례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명절만 되면은 한 뭐 18년 이렇게 같이 있던 어떤 구성원이 없는 채로 명절을 보내는데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도 못하는 상황. 그게 명절을 한 8번쯤 지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고의 모든 참사는 원인을 빨리 밝혀야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빨리 정상으로 맞아요.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게 국가의 책무인데 국가가 오히려 그 진실을 방해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추석이나 명절은 슬픔의 곳이지 예전처럼 모여서 막 용돈도 주고 그런 게 힘들겠죠. 이 진실을 빨리 밝혀져야만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냐는 측면에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렇죠. 최대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시간이 지난 뒤에. 정권교체 이후에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막 금방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세상은 또 그렇게 쉽게 돌아가진 않아요. 제가 그게 제일 심해요. 저는 바뀌자마자 바로 다 구속시켜서 구속수사할 줄 알았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적어도 세월호만큼. 일단 원인을 밝혀야 너무 급하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요. 자, 어쨌건 그 와중에도 우리 엄마들, 아빠들은 뭐 우리 광화문만 기억하시지만요. 안산에서 4.16 기억저장소 이것을 운영하신다는 이야기는 뭐 그때 나오셨을 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활동들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겁니다. 4.16 기억저장소의 의미랄까요?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소장님. 세월호 참사로 인한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기록을 하고 이 기록들을 보존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들로 인해서 그냥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시는 모든 분들의 같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참사가 없게끔 계속 기억하는 일을 하는 곳이 기억저장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월호가 인양이 되고 난 다음에는 세월호에서 3년 넘게 있었던 아이들 유품과 유류품에 대해서 기억저장소에서 지금 보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새날에서 시리즈로 했던 방송도 다 저장이 되나요? 그럼 되죠. 그러니까 네. 그걸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든 세월호를 위해서 활동했던 자료들을 보내주면 어떤 방식으로든 보관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주기 때에도 자료 요청글이 엄청 많았어요. 사진, 뭐 동영상, 특히 우리 아이들 뭐 방 그리고 이까 전시했던 모든 자료들. 모든 단체든 개인이든 학교에서 자료 요청이 많아서 그 자료들 모두 다 저희들이 이제 제공을 해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존 처리하는 우리 세월호 배 안에 있던 특히 지류, 종이류가 3년 동안 물 안에 있으면 다 흩어지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모아서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돈도 우리가 물속에 담가놓으면 다 그렇죠. 흩어지는 부분을 다 맞춰서 형태를 맞췄고요. 특히 지폐보다도 사실은 가슴 아팠던 지루 보존은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단원고에서 줬던 안내문 그리고 뭐 수학여행 가서 일정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지류를 받아와서 그거를 보존 처리를 했었죠. 지금 저장소에 이제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보존 처리를 하고 있고, 오래 하고 있고, 보존 처리된 부분은 우리 저장소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후 세대들이 다큐나 영화를 찍으려면 4.16 기억저장소에서 자료를 달라 그럼 제공한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와, 정말 대단하신 일을 하시네요. 근데 최근에 그 항공사진 위에서 세월호 찍은 거 보니까요.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화면인데. 그렇죠. 아주 깨끗하게, 그러니까 깨끗한 표현이 나쁜 의미예요. 깨끗하게 완전히 거덜내는 상황처럼 됐더라고요. 사실 세월호는 증거품으로서는 이제 가치가 없어요. 지금 올라올 때부터 시작해서. 절단을 다 해서 그럴 거예요. 지금 그 화물 같은 거 꺼내면서 다 절단을 해버렸잖아요. 못 꺼낸다 하면서. 그래서 아마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인양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방송으로 했던 이야기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원래 4월 20일 정도부터 인양 계획을 수립해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그렇죠. 4일 만에. 거기에도 세월호를 인양하는 방법이 세호서 인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세호서 인양이 아니고 어쨌건 간에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이야기 주제가 아니니까 어쨌건 작은 의미, 세월호 같은 큰 배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흔적 하나 의미 부여를 하자면 다 끝도 없는 그것들 다 모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실물이든 뭐든 간에. 이 작업은 저는 한 50년, 100년 후가 지났을 땐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정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엄마들이 맥 놓고 있어서 좌절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정말 의미 있는 활동. 이건 궁극적으로 봤을 땐 결국엔 대한민국의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일종의 밑바탕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정말 대단한 일 하시는 거고요. 이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세월호 참사도 저희가 직접 이제 현장도 가서 방송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호 참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참사의 모범적인 사례이고 또 그 유가족들이 모범적으로 수정을 했고 또 전국의 세월호라는 단일 사건으로 전국의 수천 명의 활동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에 국가가 다시 저지를 폭력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섬세하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줘야만 이런 기억저장소에서 다음에 집권하는 세력들이 이것을 보고 도저히 이런 참사를 기획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정상적인 정치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다음에 이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지속적으로 잊혀지지 않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굉장히 소중한 거고 사실은 제가 광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광주 항쟁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광주 항쟁 때 이런 4.16 기억 저장소처럼 완벽하게 현장도 복원하고 사실은 제가 광주 도청 가면요. 그 총탄 자국 있잖아요. 전부 다 리모델링 해버렸어요. 갈아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월호만큼은 끈질기게 10년이 걸려 우리 죽기 전까지도 완성을 해놔야 된다. 이 기억 저장소는. 그리고 저 밑에에 일반 시민이 단 하루 이틀 나와서 투쟁한 것까지라도 기록이 할 수 있다면 기록을 해놔서 나중에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최대한 빨리 들고 일어나서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지어서 사태를 수습하고 뭐 그런 자료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예.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어머님들 말씀하시라고 분위기 깔아주는 거였고요. 일단 궁금한 거 하나만 먼저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교실 존치해야 된다고. 네. 뭐 그렇게 나름 투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존치를 못했어요. 그게 지금 다시 복원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 복원인 작업은 되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2016년 8월 20일 날 교실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안산교육지원청에 임시 이전을 하였고 우리가 11월 달에 다시 개방을 했어요.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의회 등등에서 이제 협약을 했잖아요. 협약을 했는데 아직 부치 선정도 안 돼서 민주사회교육원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예산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뭐 다른 예산은 확보가 됐고요. 네. 예산은 경기도 교육청 45억 그리고 이제 경기도 45억이 예산은 다 준비가 됐는데 부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실을 나올 때는 단원고등학교 옆 앞에 있는 원고장 공원에 민주사회교육원을 지어주겠다 하고 나왔는데요. 그 부지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참 위치 좋은데 그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학교의 원래 자리가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그 교실을 나오기 전에 교실 부족한 이유를 대서 얘기했던 그 부지에 지금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 건물이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때 얘기했을 때는 안전 문제, 그리고 아이들 수업을 하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 해서 반대를 했는데요. 아이들 수업할 때도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우리 방송에서 제안했는데 그 돈이면 있잖아요. 앞에 부지에다가 최신 시설로 학교를 새롭게 짓고 학교명을 바꾸고 이 단원고 이름을 영원히 역사 속에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저희가 계속 제안을 했었잖아요. 우리 방송에서도. 학교 전체 돈이 더 적게 들어가요. 예. 훨씬 더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의미도 높고 거기 운동장에다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체험하게 하고 그다음에 배도 가져오고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복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똑같이 복원한다고 해도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렇게 되고 있군요. 뭐 어떤 이슈가 됐다가 조용해지면은 뭐가 빨리 진행이 안 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게 만드는 게 몇 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 말고도 지금 분향소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일종의 공원, 4.16 공원? 네. 그것도 지금 지지부진하죠. 4.16 생명안전공원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생명안전공원도 부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하자고로 해서 지금 안산 시민들 일부가 또 반대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겹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안산 추모협의회를 1년 동안 회의를 했었고요. 6월 30일자로 국책사업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무조정실과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거, 뭐 그게 나쁜 의미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세계적인 어떤 안전에 관한 경각심이 생길 수 있는 도시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기 나름. 그러니까 과거에 그 어쨌든 추모라는 그런 불인식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4.16 생태안전공원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학술대회부터 시작해서 온갖 예술 행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오해가 돼 있어서 이런 오해를 저는 국가가 나서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거 지역에서 한계가 있어요. MBC나 KBS 같은 데서 좀 광고도 좀 하고 국가 정책으로 광고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하는 거 있잖아요. 여론이 없을 때는 부모님들이 밀려요. 그러니까 무릎까지 꿇는 거예요. 여론이 만들어지니까 완전 역전돼가지고 뭐 여당이나 교육청도 서울에만 10개 더 짓겠다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산도 홍보만 잘 되고 그러면 그게 의미가 본인들 당신들한테 나쁘지 않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 오히려 접근성이 좋아야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엄마들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4.16 기억저장소가. 근데 주로 이제 소장님도 여성분이시고 엄마들이 더 많으시죠.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아버님은 영석이 아버님 혼자시고요. 이제 나머지 소장님 빼고 운영위원으로 8명 있어요. 네. 그래서 소장님까지 부모님들 9명인데 다 엄마들이 많습니다. 엄마들은 그런 거 하고 아빠들은 밖에 나가서 투쟁하고. 그래서 영석 아빠 전화하면 맨날 막 일한다고 그러는구나. 아니 그거 제가 생각하기는 그냥 엄마들이 많은 게 이 일이 다른 일이 아니고 아이들 일이잖아요. 또 저장소 역시 이 일이 아이들 일이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자식들 일을 위해서 엄마들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빠들은 그냥 뒤에서 크게 움직이고 엄마들이 공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들이 다 하고 그렇죠. 하시니까. 예. 예. 그런데 이분들이 좀 일을 크게 벌이시네요. 보니까 4.16 시민교육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하시려고 지금 이제 계획이 돼 있던데. 네. 그것을 만들게 된 어떤 배경이랄까요? 이 민주 시민교육은 사실 작년부터 준비를 했던 분이에요. 작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이 교육의 중요성은 2014년도부터 사실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 사실 이 교육이 없기 때문에 의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들어가야지만 절대 다시는 이런 슬픔을 가지지 않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도 갔다 왔고요. 외국에 대한 교육을 많이 봤는데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정책이 있었잖아요. 자국민을 많이 학살을 하고 학대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 정부가 인정을 했을 때는 학생들과 시민들 같이 교육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식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자국민을 학살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독일이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 세월호 참사도 사실은 우리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같이 공감을 하고 기억을 하고 행동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기억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싶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예, 가슴 아픈 일들은 잊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억으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기억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는 희생되지 않게끔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명절이 8번 지나는 동안 저는 날마다 한 번씩은 세월호 관련한 기사 검색을 하거든요. TV나 이런 데 안 나오는 걸 방송으로 내야 되니까. 근데 가끔씩 그런 게 나와요. 벌써 잊었나 세월호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안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비유가 이제 세월호가 됐는데 교육이 덜 됐다고 하는 거는 사실 국가가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청와대하고 국정원에서 세월호 가족 피해자 유족분들 폄훼하기가 바빴어요. 요즘도 계속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국가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그 지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자식들. 그 사이에 어머니들 뭐 지금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떼약볕 때 뭐 하고 뭐 하던 기억들이 까마득하죠 사실은. 오늘 또 강화문 갔다 왔거든요. 그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사실은 캡사이신 맞고 막 농성하고 이 기억들이요. 그냥 막 필름처럼 착착착착착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그 청와대 가려고 하니까 엄마들만 고착시켜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막 광화문 그 앞에서 그런 짓 하던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전 이야기하면 누군가 다 세월호 이야기를 꺼낼 테니 세월호 이야기는 쉬쉬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뭐 돈만 바라는 엄마들 대학교 특례 입학시키네 뭐 요딴 소리만 해댔으니 사람들한테 아직도 동네에 가면 그거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노인들이 일부는 계십니다만 사실은 박근혜가 왜 무너졌는데요. 보통 우리 같은 학부모들은 걔들 정말 너무해서 그것부터 시작돼서 결국 무너진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강화문에 와서 먹자 판 벌린 애들. 그것도 국정원이 했다는 거 네,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전 이번에 그 군인 일병 총 맞아 사망했잖아요. 그런 사건만 터져도 세월호 생각이 나요. 세월호 진상 제대로 밝혔더라면 그거는 간단한 안전 조치거든요. 근데 그 안전 조치를 아예 군대도 안 하고 공공기관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 아직도 페인트 칠을 하는데 생명선을 걸지 않아요. 저는 이게 세월호가 남긴 숙제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엄마들의 활동을 정말 지금 높게 평가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방송에서 떨어져 죽었잖아, 한 달 전에. 근데 우리 아파트 지금 페인트 공사하고 있는데 안전거리가 없어. 내 사진 찍어서 지금 고발했어요. 그거 설명해 드리면은 어떤 미친놈이 페인트 칠하고 있는 사람 가서 이렇게 그렇게 떠든다고
그걸 줄을 잘라버렸어요. 끊어가지고 그거, 죽였어요. 네, 울산에선가 있어요. 네. 근데 원래 근데 그 양쪽 바마 말고 따로 줄 하나 더 달아서 생명선을 달아야 되거든요. 끊을 수 없는 걸 달아줘야 되는데 안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신비님은 우리 방송하다가 또 세월호 얘기나면 울컥울컥 해가지고 지금 목소리 높아지고 네. 물먹거리고 그러지 말아요. 여기 방을 보세요. 다 세월호만 달려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놓고 세월호의 증거 기록만 남기겠다가 아니라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소개 좀 해주십시오. 계획 일정은요. 11월 1일 날 첫 강의를 들어갑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거네요. 네. 수요일이네요. 네, 수요일 날 잡았습니다. 7시부터죠. 네, 7시부터 잡고요. 그리고 이제 2주차는 11월 8일 날 수요일 7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2주차일 때는 2강, 3강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강은 4.16 기억교실과 아이들의 꿈이고요. 그리고 이제 2주차 2강 때는 4.16과 기억. 그리고 3강을 같이 합니다. 3강은 4.16 미래 교육. 그리고 이제 3주차입니다. 3주차는 11월 15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7시입니다. 요 4강은 나의 4.16 이야기인데요. 1주차, 2주차 이제 내용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3주차 나의 이야기는 사람마다 느끼는 4.16의 그 생각, 마음이 다 틀려요.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유시시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웹툰, 뭐 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4.16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 4주차에는요. 기억과 약속의 길인데요. 이거는 이제 영석 아버님이 진행을 하시고요. 우리 지금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억교실 그리고 전시관 분향소를 이렇게 현장을 걸으면서 교실 방문하신 분들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오히려 이제 분향소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분향소, 전시관, 단원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기억교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교육을 잡혔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조중동 기자들이 와서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지금도 생각나네. 자식들 말이야. 기본 교육 좀 받고. 최근 이제 이상호 기자 나와서 다시 옛날 기억 복귀했는데 백목항에서 왜 연합뉴스는 뭐 계속 구조를 뭐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거짓말해야 되고 오죽했으면은 내 후배들이었으면 죽었어 이 새끼들아. 그렇죠. 그 사건이 지금도 생각나네. 그때 제가 그 총리차 무릎으로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거. 숟가락이 제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한마디 하고 가라. 세월이 무섭다는 게 우리 방송 초창기 때는요. 유가족 분들을 아예 초대를 못했어요. 우리만 이야기했어. 제 성격상 접근이 힘들었죠. 아니 접근성의 문제는 사실 아니었고 유가족들을 보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어떤 아이였어요. 그렇죠. 심정이 어떠세요? 그걸 나는 하고 싶지가 않았었거든요. 왜 연예인들도 왜 뭐 가족 누가 돌아가시면은 그런 미친놈들이 있어. 소감이 어떠냐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3자가 돼서 막 알리려고 노력하다가 2014년 이제 겨울 초입에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좀 떨렸어요.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지금은 이제 은화하고 다윤이를 찾아서 이별식도 했는데 그 해에 가을에 미수습자 저거 있죠. 저 행사를 제가 사회를 봤어요. 근데 미수습자분들 가족들만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생방송 나가고 있는데 1분 동안 한마디도 못하는 기억이 있어요.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세월이 무섭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도 계절이 바뀌고 8번 정도 명절 맞이할 정도 되니까 세월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내가 기억조장소에 사는 4.16 시민교육을 참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모집 기간을 우리 한 달로 잡았어요.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접수 기간을 잡고 있고요. 여기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들어갈 겁니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4.16 기억저장소 031-410-0416으로 전화하시면 우리 사무실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실 거예요. 인터넷에는 막 접수하는 방법이 없나요? 네. 그 팟빵에 새가 날아든다 공지란에 제가 이걸 다시 올려놓을게요. 그 전화번호라든지 내용들을 올려놓으면 내가 그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받아 적으실 필요 없고요. 들어오셔서 공지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재를 준비를 했어요. 교수님이야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우리 아이들 이야기와 시민교육 프로그램 교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를 주제로 해서 4강. 근데 이거는 혹시 유료예요, 무료예요? 우리는 항상 외치잖아요. 4.16 이전과 4.16 이후는 달라야 된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그러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이제 아마 세월호에 지금도 연대하시는 분들은요. 엄마 아빠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만 원도 입건 낼 사람들이라. 저는 이 3강이 굉장히 지금 저 참여할 것 같은데요. 15일 날 벌써 찍어놨습니다. 일정을. 이 3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한 보따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있지 그 정도는. 예, 그러니까 그 세월호와 관련된 나의 이야기를 나는 어딘가에 남길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게 야사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세월호에 참여했던 나의 예를 들면 1,000만 명, 2,000만 명이 그냥 A4지 한 장이라도 세월호 관련 나의 이야기를 범벅이어서 내 인생의 삶과 4.16을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스토리가 디지털사에서 영원히 우리 지구상에 인류상에 남아있다라면 저는 이것처럼 소중한 한 1,000년 후에 그렇죠. 세월호를 누군가 검색을 했어. 근데 신비가 쓴 글이 나와. 얼마나 슬펐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만약에 지금 과거에 임진왜란 때 누군가 그 일기를 썼더라면 그 참사의 일기를 써놓더라면 우리가 7년 동안이나 얼마만큼 사람이 많이 죽었는지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답습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는 3강은 저는 꼭 좀 참여해서 3강뿐만이 아니라 다 강의 들으셔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저분은 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 031-410에 0416으로 전화를 하시면 그게 자세한 안내를 또 해주시는 거죠. 네. 저도 가고 싶은데요. 방송만 없으면 시간이 에이 내가 방송하는 시간에 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딱 그러네요. 아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세월호를 너무 많이 다룬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 방송이 한 2,600회에 가고 있는데 그중에 세월호 다룬 게 한 약 500회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한 6분의 1, 5분의 1 정도는 세월호를 다뤄서 예를 들어서 뭐 KTX 승무원들 무슨 뭐 행사하는데 토크 콘서트 이런 걸 해달래요. 근데 그중에 30분은 세월호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막 하고 싶은 그 안전 교육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막 자기들이 보기엔 집착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답은 그거예요. 당신들 사는 길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는 뭐 세월호에 일어난 상황들에 대한 뭐 진상규명 안전한 나라 건설만 외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내 머릿속에 콘텐츠로 만들어져 있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어떤 걸 전파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거든요. 그 교육에 나오시는 강사분들 혹시 정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1강, 우리 1주차 1강 때 4.16 기억교실과 아이들의 꿈은요, 원일종학교 신대강 선생님이 강의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2주차 때 2강 4.16과 기억은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님 이현준 교수님과 그리고 명지대 기록학 교수 김백환 교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3강 4.16 미래교육은 김진경 교육평론가 선생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4강 나의 4.16 이야기는 단원고 약전을 같이 작업을 하신 김순천 작가님이 예, 강의를 하실 거고 마지막 이제 5강 때는 우리 영석 아버님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럼 약간 자유토론처럼도 할 거고. 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별로 할 말이 없는 게요. 말문이 막히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본인들 추스리기도 힘들어. 솔직히 이게 수년이 지난다고 얼마나 추스려지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주최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전에는 안 그러셨을지 모르겠는데 4.16을 겪고 나서 정말 본인들이 피해를 당하신 이후에 최고의 민주시민이 되신 것 같거든요. 선도하는 민주시민, 앞서가는 민주시민이 된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대단한 건 아니고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 누가 했어요? 소장님. 오 정말 잘하셨어요.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거. 이거 하느라고, 계속 해야 되겠죠. 1기 2에 3에 계속. 내부적인 반대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요. 이게 힘에 붙이지 못하는 거니까. 내부적 반대는 그런 것도 내부적 반대는 없었어요. 그래요? 없었고요. 대신 이제 우리 교재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이죠. 뭐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 프로그램 교재 만드시고 진행하시는 우리 교육팀들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그냥 조용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육을 듣고 왜 높이 평가를 하냐면 아까 독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에 사실은 이런 거를 해야 돼요.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 사건에 대한 진상과 그다음에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지 사회를 할 것인지 사실은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 독일은 또 예를 들지만 초등학교 때 노동교육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노동. 일본은 안전교육이 의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무후무예요. 노동 안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차피 사회 시간에 하거나 특별 시간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꾸준히
학습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독일보다 더 훌륭한 민족성을 가질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토대로 저는 이건 교육부가 받아야 된다. 진보 교육감 다 뽑아놓으면 못해. 난 이게 굉장히 화나요. 제가 또 욕 처먹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80%가 진보 교육감이에요. 진보 교육감이 구속되더라도 이런 것들은 싸웠어야 돼요. 사실은 과거부터. 근데요, 저 진보 교육감이라는 단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는 진보 보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학생들한테 보수 진보가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죠? 네.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이렇게 듣고 보니 좋네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교육 방향성이 예를 들면 되게 좀 자율스럽고 그쵸. 뭔가 예. 인간 교육을 먼저 하자는 쪽이 있고 줄 세워가지고 등이 매기자고 그쵸. 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는데 뭐 그건 뭐 차후에 뭐 다른 이야기인 거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생각의 전환들이 참 이상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사실은 세월호의 문제를 잘못 다룬 진상규명을 떠나가지고 잘못 다룬 박근혜는 결국 임기조차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은 사실은 세월호 문제였다라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까지 가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 엄마 아빠들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내 한 몸 추스리기도 힘들잖아요. 이런 이야기 좀 더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다수의 정말로 많은 엄마 아빠들은 그 당시에 그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동안 그 마음이 아마 그분들을, 그러니까 보통 국민들한테도 트라우마로 남은 거거든요. 어떻게 발 동동 굴렀던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이 무섭다고 했던 게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게 진상규명이 안 됐으니까 뭔가 좀 내가 세월호 사건 나서 아이들을 못 구한 것도 내 책임인 것 같고 보통 시민들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근데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또 이게 또 내 책임인 것 같고 우리 엄마 아빠들은 불쌍해서 어떻게 또 이런 감정도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 꿋꿋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뭐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힘들 때 한 번씩 힘들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뭐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통하나 봐요. 우리 같이 저희들 옆에 계시던 분들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에 힘을 내니까 저도 진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장술도 만만치 않고요. 사실 아이들 유품을 다 관리하다 보면 많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준비 중인 시민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응원해 주니까 그렇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슬픔은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있지만 걸음 자체가 비굴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네,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지 그런 힘들을 저한테 주시니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 질문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나오면 그냥 짠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막 못해줘서 막 미안해 안달이라고 막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뵌 두 분의 모습은 뭐냐면 거인처럼 보였어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딛고 일어서신 분들이니까. 훌륭하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뭐 근데 짠한 감정만으로는 역사가 발전할 수 없어요. 어떤 선을 확 넘어서신 분들을 보면 막 거인 같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감정을 좀 설명해 주십사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의문이었다는 게 이건 좀 어떤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워줄 수 없는 일종의 주홍 글씨 같은 게 몸에 박혀서 지워줄 수가 없는 거라서 항상 엄마들 하는 얘기잖아요. 가슴에 묻고 다닌다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저희들 지금 그러는데 항상 저희들은 뭐 웃고 다니고 씩씩하게 다니고 또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그냥 나 잘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웃고 이제 눈물을 안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집에 가서는 다들 많이 운다는 얘기 들어요, 엄마들. 그러시겠죠. 예, 근데 이제 뭐 다니면서는 씩씩하게 우리가 씩씩하게 또 다녀야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또 좀 마음이 편해지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울고 다니면 그분들도 지금 아까 그러셨잖아요, 우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항상 요즘에 이제 다니면서 웃으면서 그냥 시민들 만날 때도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냥 씩씩하게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그 유가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들도 유가족을 만나면 울어야 되냐 웃어야 되냐
굉장히 힘들고요. 사실은 어머님도 힘든 게 아니고요. 아직도 그래요? 그다음 예,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웃어요. 덥석 가서 알아야 되나 그냥 악수만 해야 돼. 굉장히 근데 문제는 나와 슬픔하고 4.16 가족들의 슬픔이 엉켜 있는 거잖아요. 내 삶의 슬픔과 그들의 슬픔이 엉켜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건데 유가족들은 지금 그들의 유품을 계속 만지고 있고 저장하고 있고 기록들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보고 싶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슬픔이고 또 그걸 계속 할 때마다 옆에 또 울 수도 없어서 또 웃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 그 연상하고 또 울고 이게 이제 반복이 돼서 또 한 분은 술만 먹으면 저한테 와서 4시간씩 퍼부어요. 그렇게라도 풀어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이 작업이 뭐냐면은 막 오랜 시간 동안 리본 만들고 또는 지금 이런 기억 저장소에서 관련된 것들 만지고 이러는 거는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집중하면 슬픔을 시간이 별로 없거든. 저는 요즘 가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우주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인간이 만든 우주 탐사선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한 게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는 우리 아이들이 별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별이 더 예뻐 보이는 거야. 우리 그런 퍼포먼스들도 별로 막 되고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빛을 발산한 애들은 다 우리 애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 영석 아빠하고 자주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요 그 이런 게 있어요. 정부가 지원금을 주려고 했는데 안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지원금을 받으면 어용되거나 그 지원금을 준 정부 기관으로부터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받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운영하고 있거든요. 민주노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4.16 연대도 사실은 이게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4.16 기억저장소도. 기억조사는 없는 거잖아요. 기억저장소 얘기하는 거예요. 네, 4.16 순수 회비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마치 시민들은 이게 다 해결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아마 현 정부가 도와주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회원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어서 그 상태 이게 권 PD님 이게 물어봐도 되는 건지 이게 감이 안 들어서 우리는 항상 그거 해왔는데 예. 지금도요 팟빵 채널 2채널 두 채널에 예. 4.16 기억저장소 후원하는 방법이 공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억들을 많이 좀 멀어져서 그런 거지 4.16 기억저장소에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 다시 한번 내가 저거 요즘에 하다가 안 했구나 뭐 이런 분들의 기억을 좀 되살려 드리면은 여기 공지사항 보면은 여기 공지사항 중에 4.16 기억저장소라고 2016년 9월 7일 날 올라간 공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존하려고 합니다. 4.16 기억저장소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셔서 여기 4.16 기억저장소 홈페이지하고 그 당시에 홍성남합의 그 티셔츠 신청했던 그거 하고요. 후원 관련 문의도 아까 전화번호 똑같아요. 031-410-0416 그리고 일시후원을 하실 분들은 기업은행 409-1070-78-01-0227 여기 후원해 주시고 요즘에는 혹시 정기 후원 뭐 이런 거 또 모집하십니까? 그렇죠. 정기 후원 월 회비. 네. 전화하셔가지고 정기 후원하는 방법만 등록을 해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자동이체가 온라인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서 바로 이체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4.16 기억 저장소로 꼭 검색해 주시고 저는 이게 후원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04개의 꿈, 희망, 그들의 소중한 생명, 그들이 지금 별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후대에 더 많은 내 손자, 그 중손자들이 다시는 이런 참사에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좀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개인적인 겁니다. 이 4.16 기억저장소 소장님이나 강령에 유배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 지자체 지원금을 운영되기를 원치 않아요. 사실 순수하게 월 10,000원짜리 하나 넣어줌으로 인해서 그걸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아까 노동조합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가서 대통령한테 출연금 좀 주세요 안 주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이유는 10,000원짜리로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이고 제 생각이 그거예요. 그래서 100% 동감? 예. 그래서 저는 많이 회원이 늘어나지 않아서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요. 각계 각층에서 지금 자료를 보내오는데 솔직히
창고에 싸져 있는데 이거 언제 지금 확인하고 언제 장소 마련하고 언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건지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원을 좀 해주시고 시간 나시면 자원봉사도 좀 가주시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 말고 남은 게 없어요. 아까 도현 엄마 기억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시민의 눈 하면서요. 기억이 얼마나 굴절되는지를 느꼈어요. 투표용지가 2장이라고 수천 명이 신고를 하는데 한 장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금방 사라질 수 있으니 이거라도 빨리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보고 싶을 때 가서 또는 내 자식들 데리고 가서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상세히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슬픔을 극복했는지 그 과정들을 밟아주는 것, 이것은 엄청난 상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10,000원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좀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지나고 나서 사실은 여기에 아직까지도 막 애타서 이렇게 결합하시는 일반 시민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미 같은 피해자이고 이미 같은 동지고 그렇죠. 뭐 그런 어떤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덕택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엄청나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분들을 돕는다. 예를 들면 뭐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명절에 남자가 뭐 설거지 해준다. 이 개념 아니고요. 당연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와준다가 아니라 같이 간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결합해 주셨으면 좋겠다. 명절 얘기를 꺼내셨는데 가족들한테 정기 회원 돼달라고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열어서 하나씩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라도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가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또 시간 금방 지나고 나면 그냥 우리들만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외로움 느끼시고 밤에는 어떤 분들은 술 한잔 하셔야 잠이 오시고 아마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청자분들 사실은 여러분 두 분의 동지분들이세요. 누구라고 어떤 실체를 정확히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분들, 그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저는 뭐 따로 할 말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저희 4.16 기억 저장소가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아까 신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도움 없이 또 우리 국민들 손으로 4.16 기억 저장소가 운영되어 갈 수 있게끔 기억 저장소에 후원해 주시고 또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저희들도 또 국민들과 함께 간다는 그렇죠. 생각으로 저희 부모님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분들 진짜 저희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기록은 왜곡될 수도 있고요. 진실도 왜곡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실을 알고 기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우리 후손들도 정확한 진실을 알고 그리고 역사에 남을 것이며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2014년 4월 16일은 아무도 오실 수도 없으실 거고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세월호 참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간접적인 가해자세요. 다 이유는 아실 거예요. 우리는 눈을 가렸고 입을 다물었고 귀를 닫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을 알고 그리고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서는 우리 물론 가족협의회와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록들을 수집하고 기록하고 보존하는 우리 저장소에 많은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소는 우리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250명과 희생된 선생님 11분 외에 총 304명의 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304개의 빛을 세상과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이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한테 딱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매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이 소중한 시간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매 순간순간에 항상 사랑한다는 마음을 많이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거든요. 이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같이 할 수 없는 가족 하나 때문에 평생 어쩌면 정상적인 명절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지금 우리 후손들,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시민교육,
4.16에 관한 그것과 4.16 기억저장소 후원 이 부분 한 번만 더 새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인데 대표적인 친문 인사시기도 하고요. 이분이 최근에 동영상 하나에서 멘트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 부족한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은 정말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이분 정말 워크홀릭. 어떻게 하면 대통령 일을 덜어드릴까 하는 참모들의 고민이다. 욕심만큼 참모들이 다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이 있기에 대통령이 원기가 지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 그 어떤 보양식보다도 국민의 사랑과 지지가 대통령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보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일 욕심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어요. 네, 정말 할 일이 좀 많습니까? 지금 이게 일반 대통령이 아니에요.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개조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쌓여 있는. 지난 9년 쌓아놓은 똥 그러게요. 치우기도 바쁘고 예. 또 지난 그 전에 또 70년 적폐가 있고 그리고 또 미래를 설계해야 설계해야 되고. 되니까 한반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성격상 잠이 안 올 거라고 봐요. 자려면 뭐 얼마든지 주무시는데 새벽에 뭐 12시 넘어가지고 다음에 아침에 뭐 7시 못해 일어나면 지금 권장 수면 시간이요.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최소 7시간은 자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잠이 계속 부족하면은 심장에도 이상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문 대통령은 지금 이가 다 빠져버린 상태잖아요. 굉장히 네. 이게 임플란트 11개. 예, 굉장히 안 좋아서 걱정인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욕먹을 소리를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마세요. 전 솔직히 있잖아요. 불안하다. 아니 친노 친문들이 대거 행정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친노 친문을 배제하다 보니까 지난 인생에서 같이 국가관을 논의했던 사람들이 국가 운영에서 배제되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걔네들 데리고 와서 다 교육시켜야 되잖아.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가르치기 바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또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지나면서 이 철학을 쭉 이어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이 논의됐던 사람들이 들어가줘야 대통령 일이 덜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인사를 너무 청렴하다 탕평하다가 보니까 지금 본인의 일만 고민만 많아진 것 같아. 제 느낌에. 그래서 저는 2기 때는 지금 150일 정도 지났죠. 좀 초기가 잡히면 또는 내년 지선에 대거 나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정치적 상황이. 그럼 이 자리는 김대중 대통령 라인까지 다 포함해서 대거 한반도 평화와 그다음 민주주의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의 요소에 들어가 줘야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편해질 거다. 안 그러면 4년 내내 지금 이 혼자 고민하고 진행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력 잡으면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잘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온갖 돈, 온갖 부패, 온갖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말 대중과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와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그것이 친문이면 어떻고 친노면 어떻고 친 DJ계면 어떻습니까? 같이 철학을 공유한 사람들이 같이 국가를 운영해야죠. 이번에 추석에 그 양정철 씨가 일시 귀국을 했잖아요. 추석을 예. 들어. 근데 언론에서 이미 문 대통령하고 만날 일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설레발 치니까 그러니까, 예. 좀 만나면 어때요? 만나면 뭐 큰일 나나요? 그러면 네. 평생을 같이 한 동지들인데.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고심해야 될 문제다. 이번에 그 하태경이 뭐 며칠 전에 되게 바른 말 하나 있는데 정권을 바꿨는데 코드 인사 좀 하면 어떠냐. 근데 그런 걸로 막 코드 인사라 그러고 예를 들면 김명수 대법원장만 해도 그렇잖아요. 성향이 그쪽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권 갖고 있는 입장에서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임명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거죠. 뭐 이야기가 문 대통령의 수면 시간이 지금 친노까지 왔는데 안타까워요. 좀 네. 잠은 아니, 안타까워서 잠은 그래요. 좀 편히 주무셔야 되는데. 경선 때부터 못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컨셉은 그래요. 추석 연휴에도 쉬겠다. 그래서 내가 설선수범을 해야 공무원도 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보면 성격상. 저번에 왜 여름에 휴가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예. 막 볼일 보러 다녀. 결국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쉬는 게 뭐 어떤 게 쉬는 거지?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에 언론에 안 나오는 게 그게 쉬는 거지.
아예 푹 쉬는 거야.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연주 다 끝나가지만 대통령이 사실은 이런 공식 비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의전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 참여하는 의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나 이슈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다 직접 챙긴다는 거예요. 일일이 꼼꼼하게. 그러니까 전 만약에 제가 고난이 있다면 저 히말라야 트레킹 좀 다녀오시라고 보내드리고 싶고 아 진짜로 한 15일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거 너무 경호원들 뒤져요. 경호원들 같이 올라가겠네. 그런가? 어쨌든 저도 워컬릭 중에 한 명인데 이거 이러다가 쓰러지실까 걱정이에요. 예. 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추석도 다 끝나가고요. 그래서 지방 민심 이야기 좀 잠깐만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그 모든 포커스가 지금 지방선거로 모아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하자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의당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국민의당에 소멸이 걸려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정치 세력인데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 선거들까지 다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당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거든요. 현역 국회의원들은 남아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희 고향이 호남이고 뭐 우리 신비님도 그렇고 그쪽은 민심이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인데 민심이 남아있던가요? 근데 저희 집안은 이게 객관적이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뭐 저희는 워낙 제가 의식화를 많이 시켜놔서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모집단 두 개에서는 완벽하네. 네. 지지율 100%. 뭐 이 정치 얘기는 이명박 박근혜만 욕하지 어디지 이건 없어 우리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존폐가 걸린 입장인데 지지율로 보면 10% 이하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갖고 가는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사실은 승산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 국민의당에서 박지원이라는 카드를 슬슬 던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지사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지방선거는 인물 대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현격하게 떨어지던 시기에도 박원순 시장은 됩니다. 인물 대 인물로 구도를 끌고 가려고 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현재 당 지지율로 뭔가 한번 더 몰아붙여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사실은 철저한 조직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선거여서 우리가 당 지지도로 가름하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8대 선거거든요. 일단 그럼 2개 선거는 제껴놓고라도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광역의원 등등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군수,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뭐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도 있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때는 제가 볼 땐 지금 프레임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저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인기도가 50%가 넘는데 지방선거에서 50%를 차지 못하면 패배다. 이 프레임에 말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그 특성의 안면이거든요. 구의원 뽑는데 무슨 대통령 보고 뽑습니까? 구의원이면 나하고 형님 동생 우리 동네에서 열심히 다닌 사람을 뽑아주거든요. 예. 제가 젊었을 때 활동했던 강북구에서요. 최선 의원이 당선됐거든요. 4선인가 돼요. 거기는 미친 듯이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몸싸움하면 민주노동당으로도 당선됐어요. 그걸 뭐 인기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 선거인데 우리가 냉철하게 볼 때 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도지사하고 광역 정도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밑에는 지역에 정서로 놔두고 광역과 도지사로만 정치를 좀 평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 두고 이제 우리가 야당 승리냐 여당 승리냐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이걸 전체 지자체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 맞아요. 인물선거인 건 맞아요. 그렇죠. 인물선거예요. 지금 국민들 바보가 아니에요. 좀 굉장히 영리하더라고요. 우리가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없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10,000명, 15,000명이에요. 맞아요. 저 새끼 다 알아요. 어떤 놈이 잘 알지. 어떤 놈이 동네 아들인지.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우리는 뭐 와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정밀한 어떤 프레임을 갖고 그렇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쪽에서 굉장히 노회하고 막 20년 30년 동안 들어온 이름들이 출마를 하게 되면 컨셉을 잡을 때 정말 신진인물 광주나 뭐 전남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누구누가 시켜도 달라질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차라리 신진인물로 해가지고 김광진 딱 좋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제대로 된 프레임을 갖고 선거에 대처하는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약간 정말 아픈 손가락일 수밖에 없는 게 현역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포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이다 보니까 사실은 호남권에서의 어떤 승리 이것이 그 다음 2년 후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의회야 조금 나눠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예. 거기에는 이제 변수가 하나 더 있는 게 정의당 정도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아시잖아요. 기초의회에는 기존의 통합진보당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대 지금도 많이 들어있죠. 2명, 3명씩 뽑는 선거구제가 많아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가서 뭐 만들어지고 또 PK는 경남도지사하고 부산시장을 잡고 다음에 TK 정도는 만약에 대구까지 이긴다고 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소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실제로 구여권 예를 들면 이제 새누리당 분파한 그 두 국회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다음 총선까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다음 총선까지 가기 전에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대구시장 정도까지를 먹어버리고 경북은 사실상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그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총선까지 다가온다고 하면 현재 바른정당의 목소리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에 이미 그들은 합당을 시도할 거라고 보거든요. 뭐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복잡해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복잡한 거예요. 김무성은 그냥 자유한국당 들어가자 이런 분위기고 유승민은 안 돼. 우리가 나온 명분이 없잖아 그러면 뭐 이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뭐 큰 틀에서 보면 적폐 세력만 아니라면 건전한 보수 세력이라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만큼의 존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사실 완전 소멸 형태로 저는 보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승민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역사적 흐름이 자유한국당은 소멸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의 선거 개입 사건이 터지면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건 인류사에 없는 지금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당시 새누리당 내에 선대본도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분명히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어디까지 수사가 퍼질지 모르지 했지만 어차피 친박계하고 친이계 빼면 몇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차라리 나오고 그래서 바른정당으로 가고 바른정당 내에서 통합 못해서 미친 새끼들 그냥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됩니다. 예? 유승민이 버티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버티지 않으면 유승민도 맞아요. 예, 소멸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시간 싸움이에요. 지금은 힘들고 고단하지만 좀 버텨야 된다. 그래야 아까 권 PD가 얘기한 건전한 보수들이 사실상 싹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합쳤다? 좋아. 우리야 좋아. 어차피 소멸이니까. 그러나 하여튼 유승민이 아깝다. 절대 합치면 안 된다. 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들 욕심 같으면은 건강한 보수로서의 민주당.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진보 정당들이 녹색당, 뭐 노동당 이렇게 해서 차지하면 좋겠죠. 정말 시간이 좀 더 너무 더디 간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드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빨리 지방선거 왔으면 좋겠다. 내일 그냥 하지. 예, 그러니까.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세월호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터뷰 또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이시네요. 우리 세월호 엄마들 오셨습니다. 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4.16 기억조장소 소장님, 도원 엄마 이지성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원이 엄마입니다. 예. 그리고 최강희 엄마 양옥자님.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들으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광고에. 네, 계속해서 나왔었죠. 세월호 활동과 신비도 소개를 해줘야죠. 자, 신비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우리는 항상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람들이라 소개 안 해도 돼요. 지금 몇 번째 명절인가요? 그러니까 2014년 추석, 15년 설 추석, 16년 설 추석, 17년 설 그다음에 추석. 8번째 명절이네요. 그러네요. 그렇네요. 네. 명절 때면 꼭 있잖아요. 명절날 강화문에 꼭 오세요. 차례 지내니까요. 그래도 오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명절에 튀김도 해야 되고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해야 되고 하여튼 큰일 났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뭐 초반부터 뭐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현실이니까. 그렇죠. 현실이니까. 제가 방송으로 정말 수차례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명절만 되면은 한 뭐 18년 이렇게 같이 있던 어떤 구성원이 없는 채로 명절을 보내는데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총선에서도 굉장히 분위기를 좌우할 거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최소한 전라도권에서는 안철수의 민낯은 저는 알아버렸다라고 보거든요. 얘는 보니까 이명박이랑 뭐가 달라 이런 느낌이 갖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일부에서 이제 아직도 지역감정 선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거든요. 지역감정 선동 막 해가지고 뭐 문재인이가 뭐 호남 홀대하고 막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정말 못났다 이런 생각 좀 들고. 그래서 인사 딱 갖다 들이대밀지 그래요. 우리 고향에서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가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안 통해 우리 동네에서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곰곰이 추석 때 고향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상승세를 타서 굳이 전라도에서 힘쓰기보다는 TK, PK에서 예를 들면 대구시장은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럼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김부겸. 네, 김부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TK하고 PK를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만 정치를 우리가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호남 적자 하면서 호남에 몰입되어 있다가 PK하고 TK 놓쳐버리면 또 쟤네들 역공하기 때문에 맞아요. 총력전을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사실은 그 예. 대구, 경북, PK, 경남, 부산 이쪽에서 이쪽 민주 인사들이 광역자치단체장, 뭐 시장, 도지사 이런 것을 맡아서 잘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한 번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체감적으로 달라지더라.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줬을 때 그만큼 더 지역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맞는 말씀 같아요. TK, PK 지역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의 합당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더 큰 정당 또는 더 괜찮은 인물이 나오는 쪽을 밀어주는 분위기도 있겠지만 김부겸 장관 입장에서는 일단 현역 국회의원 내려놔야 되고요. 장관도 당연히 내려놔야 되는. 그러니까 1년 정도 임기하고 내려놓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김부겸 현 장관이 대구에서 40% 뒀어요. 어마어마하죠. 대구시장. 네, 혁명적이었죠. 네. 그러다가 결국엔 그 다음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역 당선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대선의 꿈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죠. 보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김부겸 의원이 최초로 대구에서 당선되는 거 말고 대구시장까지 된다고 하면 대선 후보로서 입지는 엄청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자랑했나요? 드디어 신비 복직을 위해서 김부겸 장관이 오케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지금 양자 논의 중이에요? 네, 논의되고. 신비의 복직이 아니라 신비를 포함한. 네, 137명 복직. 이제 안을 벌써 내놨어요. 조금 있으면 신비님도 안 나오겠구나. 그러게. 조금만 참아주세요. 절 싫어하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이제 새날에도 못 나오는. 그렇죠. 이제 동사무소 가서 인감 들 때 꼭 우리 동사무소 가서 삐십시오. 제 성과급제 올려주세요. 뭔가 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겠구만. 시대가 바뀌긴 바뀌었구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김부겸 장관이 TK 시장 나가면 갈 겁니다. 제가 가서 적극 도와야죠. 씨발. 그 전에 못 덮게 복직시켜야 돼. 그래서 저 한 소리 더 개인적인.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대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지역 감정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시민의 눈이 그때는 절차상에만 감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일 전부터 후보 감시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15일 전부터 모든 후보를 다 영상 녹음하고 선관위하고 중앙선관위 협약을 맺어서 불법선거 즉시 그 영상과 자료를 제공해서 부정선거를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저희가 감시할 겁니다. 지금 그 시민의 눈 회원분들을 선관위 직원으로 특채 발탁시켜. 민간 감시부대. 예. 저희는 우리가 돈 내서 감시합니다. 분명히. 민간 감시부대 말고 공무원화 시켜. 부처를 만들어.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 선거 때만 이렇게 특채하는 것도 괜찮아요. 감시단으로.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쯤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요. 분위기 좋을 때 지방선거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에피소드에서 이제 수도권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일단 호남과 영남의 분위기 속에 호남을 광역 단체장들 잡고 전북 전남지사하고 광주시장 잡고 그렇죠. 그리고 광역의회 정도는 좀 압승하고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관람객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래요. 자, 좋은 시간 보내요. 예. 무더운 여름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먼저 소통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뉴욕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 경내에서 진행된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중 만난 시민들과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습니다. 당시 CNN 특파원은 이런 일이 매일 있느냐고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통 노력의 영향인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관람 신청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월 평균 청와대 관람객 수는 2만 2천여 명으로 문 대통령 취임 전인 5월 이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일반인의 청와대 관람이 시작된 김대중 정부 이후 월 평균 관람객 수 전체와 비교해도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청와대 관람 신청은 관람 희망일 6개월 전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평일의 경우 내년 2월에야 신청이 가능하고 토요일 관람은 3월 말까지 신청이 꽉 차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운이 좋으면 문 대통령을 직접 볼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더 많은 관람객이 찾는 것 같다며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총괄했던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에게 국고 손실과 위증 혐의를 적용해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의뢰로 지난 8월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 전 단장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년간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 대가로 국정원 예산 52억 5,600만 원을 활동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사이버 외곽팀을 몰랐던 것처럼 증언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을 기소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기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송사 인사 개입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 대해선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정부 기구연합체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자 The organization is receiving the award for its groundbreaking efforts to achieve a treaty-based prohibition on such weapons.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시민사회의 핵무기 폐기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을 이끄는 독일 정부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프랑스 외무부는 이번 수상이 북핵 위기 속에 핵 비확산의 중요성을 보여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 주도한 유엔 협약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세계 최대 핵탄두 보유국인 러시아는 노벨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자세한 논평은 자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핵 균형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러시아는 핵 보유국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식 핵 보유국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은 정부 차원의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력 일간 하레츠는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의 공로를 평가절하하며 갈수록 타당성을 의심받는 노벨 평화상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이요. 이번이 사실은 국회의원을 하다가 비서관으로 가는 몇 명 안 되는 케이스다.